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라돈 침대에 이어 이번에는 온수매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현 하이텍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 제품인데 기준치의 최대 4.7배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올해 CES에는 글로벌 가전회사뿐 아니라 혁신 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안경이 없어도 3D 화면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을 보청기로 이용하는 등 톡톡 튀는 기술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된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불법 음란물과 같은 동영상의 유해성 여부를 구별하는 기술엔 무엇이 있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달과 지평선 가까이에 있는 달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달의 크기는 늘 같은데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건 달의 착시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상 속에서 느꼈던 과학 궁금증의 해답을 오늘 궁금한 S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은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 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하이젠 온수매트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매트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 선량은 최대 4.73mS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체는 2014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등 약 3만 8천 개를 생산했으며 같은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약 12,000여 개 생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약 10,000여 개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수거와 교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주말까지 대기질이 무척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 익산과 부안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대기가 안정돼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는 규모가 큰 글로벌 가전회사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수천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국내 기업들을 홍선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D 안경을 쓰지 않았지만 화면 자체가 3D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국내 벤처 업체는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로 사람이 어디서 보고 있는지를 추적한 다음에 모든 픽셀들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국내 업체는 스마트폰을 보청기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CES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어폰의 마이크로 주변 소리를 수집한 다음에요. 그 소리를 난청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실시간 변형시켜서 다시 들려주는 원리입니다. 국내 중견 가전업체도 꾸준히 생활 가전을 가지고 CES에 참가해 외국 구매자와 소비자들에게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보다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독보적인 기술을 겨루는 데는 CES만한 곳이 없습니다. CES에서 와서 얻은 성과 이런 거는 규모를 뛰어넘어서 서로 커넥티드해서 연결을 하면은 더 좋은 생활 문화, 더 좋은 삶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이 중견 기업뿐 아니라 국내 포털 1위 네이버도 로봇 기술로 첫 도전장을 내밀었고 SKT를 비롯한 SK 계열사 3곳도 대기업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CES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신생 벤처기업까지 혁신 기술의 경연장인 이곳 CES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시리즈를 다음 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S10은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보급형 모델, 5G를 지원하는 모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는 주로 2월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막 전날이나 런던과 뉴욕에서 공개된 적이 있지만 애플의 안방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샌프란시스코가 기술 발전의 허브이자 중요한 파트너들이 위치한 곳으로 갤럭시 10주년을 맞아 새 제품을 출시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대체 수자원 확보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과 태양열을 활용해 전기와 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활용해 전기와 물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명 태양광열 발전으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열 에너지로 물을 생산하는 원리입니다. 태양광만 활용하는 기존 해수 담수화 설비보다 담수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고집광 태양광열 기술을 개발해 전기와 물을 동시에 공급하고 해수 담수화에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태양열이 전기를 생산하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설비보다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고 담수화 과정에 필요한 농축수라는 물도 줄일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은 기존 태양광 발전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열 복합 방식은 집광, 집열을 위한 제어 기술과 복잡한 순환 시스템 등으로 인해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10톤급 시범시설을 구축하고 2023년에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에 1000톤급 해수 담수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에 본 플랜트를 구축을 하여 실증 사례를 만든 후에 본격적인 중동 해수 담수 시장에 진출을 하여서 수출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국내 산학연 공동연구진이 우리의 해수 담수화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융합해 물이 부족한 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레이저와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2번 연속 공격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화학과 김원종 교수팀은 빛을 쪼이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광감각제와 인체 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면역증강제로 이루어진 나노복합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항암치료법으로 사용되는 광감각제 치료와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는 면역항암요법을 동시에 구사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협박 영상물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은 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포를 막는 기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도 큰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이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안기는 범죄인데요. 최근 들어 추세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지난 2014년에는 1,800여 건이었는데 매년 거의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데요. 네. 지난해 시행된 설문조사를 보면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 영상 피해자의 절반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했고요. 이 가운데 5명 중 1명은 실제 자살 시도를 했다고도 합니다. 실제 자살 시도까지요.
네, 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사실 뭐 올라와도 계속 지워도 계속 올라오고 악순환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사실 사회에 문제가 된 게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네, 왜 그렇습니다.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음란물이 유통되는 대표적 경로인 이 웹하드 사이트를 살펴보면요. 네. 최근에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끊임없이 유포되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사이트와 여기서 불법 영상을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 그리고 불법 영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한 통속을 이루는 그건데요. 네. 이런 구조 때문에 웹하드 업체들이 필터링에 꼼수를 쓴 겁니다. 꼼수를요? 네. 필터에는 크게 약한 필터와 센 필터 두 종류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웹하드 업체들은 영화와 예능 같은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거를 때는 센 필터를 사용했고요. 불법 음란물 영상을 거를 때는 약한 필터를 적용한 겁니다. 아니, 뭐 영화 같은 그런 저작권 영상보다 불법 음란물에 더 약한 필터를 적용했다는 게 좀 의문인데요. 우선 말씀하신 약한 필터라는 게 뭔가요? 네, 이 약한 필터라는 게 해시 필터링이라는 기술인데요. 네. 이 필터는 사람으로 치면은 대충 얼굴만 보고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영상의 길이나 또는 파일 용량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치화한 해시 값을 가지고서 이것과 일치하는 영상들만 걸러내는 건데요. 네. 영상의 화질을 살짝 바꾸거나 심지어는 뭐 MP4에서 AVI로 파일 확장자만 바꾸더라도 해시 값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때문에 분명히 필터에 의해서 걸러져서 올라오지 말아야 할 불법 영상인데도 웹하드에 버젓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꼼수로도 필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작권이 있는 영상들,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적용됐다는 센 필터라는 건 어떤 건가요? 센 필터라는 거는 DNA 필터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필터는 사람으로 치면은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지문을 검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먼저 동영상에서 1초나 10초 단위 등 일정한 간격으로 정지 화면들을 뽑아내고요. 거기서 색상의 비율 또는 질감, 주파수 같은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정보는 영상이 변조되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아서 마치 유전자 같다고 해서 DNA라고 부르는데요. 웬만하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같은 영상이면 이 DNA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DNA를 기반으로 영상을 걸러내면 불법 영상은 절대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애초에 이 불법 음란물에도 말씀하신 센 필터, 그러니까 DNA 필터를 적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동안 그러지 않았던 건가요? 네, 웹하드 업체들이 이런 불법 음란물로부터 얻는 수익이 막대했는데요. 수익 때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구속된 양진호 회장만 하더라도 이 미디스크의 양진호 회장도 음란물의 불법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7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때문에 웹하드 업체들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감시기관 혹은 이 기술 개발자들의 아니라는 생각 탓이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이 영화를 불법 유통할 때는 쉽게 잡히지 않으려고 파일을 많이 변조하는데 이 음란물은 많이 변조 안 하지 않냐. 약한 필터인 해시 필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요즘 나오는 불법 음란물들을 보면은 이 원본 영상에다 상단에 작은 자막을 입히는 등 변조돼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시 필터만 적용해서 불법 음란물을 잡아낸다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DNA 필터,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필터로 불법 음란물을 좀 걸러낸다면 지금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달부터 정부 예산으로 음란물 DNA를 구축하고 이 웹하드 사이트에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웹하드 사이트에 이미 DNA 필터가 장착돼 있으니까 이 불법 음란물에 DNA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DNA를 추출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DNA 추출이요? 네. 경찰청이나 여성가족부 또는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영상 자체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단 쉽지 않고요. 또 요새 나오는 불법 음란물의 용량이 커서 이 DNA를 추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해서 불법 음란물을 막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방법도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영상물로 협박을 받고 있는데 영상 자체가 없는 상태면 이 영상의 DNA를 추출할 수 없잖아요. 네. 이런 피해자들은 혹시 유포됐을지 모르는 영상을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웹하드 사이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자기 영상인지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일단 피해를 본 영상이 있어야 하고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런 점을 인공지능이 도울 수 있다 이렇게 기술자들이 보는데요. 인공지능이요? 네, 인공지능이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인공지능에 걸러져서 공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음란물을 판단하는 인공지능은 해외 유튜브나 또 국내선 네이버 등이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도 이 음란물을 걸러내는 인공지능 필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인공지능 필터를 보고 왔는데요, 제가. 무해 영상을 유해로 판단하거나 이 유해 영상을 무해한 영상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기도 했지만 간혹가다요. 네, 정확도가 현재 96.7% 정도라고 하고요. 높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판도라 TV라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시범 적용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연구진이 말하는 인공지능이 넘어야 할 허들이 좀 있는데요. 이 협박 영상물은 사실 수위가 별로 안 높다고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어도 개인에게는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영상을 보고서 음란성이 약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이 DNA 필터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보조하는 방법, 병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DNA 필터나 말씀하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성범죄 정말 하루빨리 근절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필터들 웹하드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이 사이트의 UI를 분석하고 거기 올라와 있는 영상 정보를 이 DNA와 비교하면 됩니다. 네. 다만 이렇게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지만 영상을 일일이 삭제 요청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인데요. 해외 사이트나 특히나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는 삭제 협조를 더 안 해줘서 더욱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네.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알고 계신 토렌트 같은 파일 공유 사이트의 경우도 이 시드라는 정보를 분석해서 영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올린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IP도 추적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필터링 시스템을 직접 봤는데요. 네. 현재 상영 중인 디즈니 영화가 누가 다운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600명이 내려받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600명. 이 업로더와 다운로더 위치가 단번에 보였고 또 여기서 통신사가 추적을 하면은 개인을 완벽하게 식별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영상을 올리는 것, 내려받는 것 반드시 잡히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정말 이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과학기술이 가해자들에게 단죄를 내릴 수 있는 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대구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잇따라 홍역에 걸리자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편이지만 접종 시기가 안 된 12개월 미만 영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홍역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과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도 홍역이 유행하면서 국내 유입 위험이 크고 여행 계획에 있는 사람은 유행 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해야 합니다. 또 여행 중에도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여행 후 7일에서 21일 사이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에 문의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추락사한 청소년이 2014년 이후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에 추락사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2014년 2월엔 당시 13살의 남자아이가, 2016년 3월에는 당시 11살의 남자아이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13살 여중생이 타미플루를 먹은 뒤 추락해 숨졌습니다. 암 진단 전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로즈웰 파크 종합암센터 연구팀은 초기에서 말기까지의 암 환자 5,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암 진단 전후에 주 3, 4회 운동을 한 환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진단 전에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다가 진단 후부터 운동을 시작한 환자도 사망률이 최대 28% 낮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한 환자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데 소비자와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 다양한 쌈 채소. 상추뿐만 아니라 치커리, 샐러리 등 생소한 채소도 많습니다. 날로 먹기 때문에 농약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믿고 먹게 됩니다. 일단 믿고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는 씻을 때 뭐 한두 번 더 세심하게 씻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믿고 먹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그동안 농약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소마다 어떤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체류도 하고 가체류도 해가지고 농약별로 이제 별도로 구입을 해서 등록된 게 없어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정부가 농산물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배 면적이 큰 농작물에 대해서만 농약 사용 지침이 있었는데 이를 재배 면적이 크지 않은 농작물에도 적용한 겁니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모든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의 사용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 혹시라도 누락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 기준 0.01 ppm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0.01 ppm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기준은 안전한 민체 전혀 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항공 방제와 관련한 사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 농가에 알리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하면 세균이 최고 99.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 지역 편의점 도시락 20종을 실험한 결과 위생지표 세균수가 77%에서 99.9%까지 줄었습니다. 위생지표 세균이란 대장균군 등 식품의 위생지표가 되는 세균인데 주변 환경이나 식품에 광범위하게 존재해 단순히 많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편의점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며 표시사항에서 권장하는 조리법에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조한 직후 진행돼 관심을 끈 이 만남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추은호 기자입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5G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방명록에 5G에서도 삼성이 선도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5G를 4대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단일 수출액 1,267억 달러로 반도체가 6천억 달러 수출을 주도했다며 삼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다만 최근 걱정스러운 보도가 나왔지만 삼성답게 빠르게 이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도 있으시고 또 국민들께서는 기대만큼의 또 주문도 있고
그런 내외의 기대와 주목에 상응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설명하면서 때로는 부담감도 느끼지만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5G 생산 계획과 반도체의 어려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삼성다운 비전과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경제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가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화웨이가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의 중국 수출이 막혔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화웨이 연구개발센터가 미 당국과 주고받은 서류 등을 토대로 미 상무부가 이 센터에 대해 수출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6월 센터 측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면허 갱신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과학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과학 유튜버가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어있는 과학이 참 많죠. 호기심을 자극했던 과학적 의문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다시 돌아온 일상 속 궁금한 과학 상식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짧고 쉽게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남겨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달과 지평선 위에서 떠오르는 달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라고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달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달이 착시 현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인데요. 이는 다양한 착시 현상들 중 하나로 하늘 높이 달이 떠 있을 때보다 지평선과 수평선 근처에 달이 떠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요인이 달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노란색 선의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이나요? 위쪽에 노란 선이 더 길어 보이나요?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이 두 노란 선의 길이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물체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배경 위의 물체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폰조 착시라고 부른답니다. 폰조 착시는 1913년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마리오 폰조가 철도 레일을 예로 들어 처음으로 주장한 착시 현상인데요. 그림을 통해 이 착시의 원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활한 벌판 속에 철로가 앞으로 쭉 늘어져 있습니다. 철로 사이에는 철로를 지지해주는 나무, 철목이 있네요. 자연스럽게도 저 멀리 있는 철목은 가까운 철목보다 훨씬 작게 보이지만 철목의 크기 자체는 가까운 쪽의 철로든 먼 쪽의 철로든 항상 똑같은 크기라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으로부터 은연중 같은 크기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거리 불변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무의식적 감각에 의해 먼 배경에 있는 물체가 가까운 배경에 있는 물체보다 훨씬 커 보이는 착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폰조 착시를 이용해 달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와 지평선을 보았을 때 그 배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한 가상의 공간을 둡니다. 이를 천문학에서는 천구라고 부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하늘은 완전한 반구가 아니라 중심 부분이 평평한 밥그릇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머리 위의 하늘을 지평선의 하늘보다 훨씬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발 모양의 하늘에 붙어 있는 달을 생각해 보세요. 가깝게 느껴지는 하늘과 멀게 느껴지는 지평선의 근처. 어느 쪽 달이 더 커 보일까요? 자연스럽게 훨씬 멀게 느껴지는 지평선 위에 걸려있는 달이 폰조 착시 효과로 인해 훨씬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폰조 착시 현상 없이 달을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평선에 걸려있는 보름달을 등지고 돌아서서 허리를 굽혀 두 다리 사이로 달을 바라보세요. 주변 배경으로부터 대상을 분석하는 폰조 착시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동시에 달이 작아 보이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 지평선이 천정보다 4배 정도 멀게 느껴진다는 게 밝혀지면서 달 착시의 원인이 폰조 착시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눈을 뜨고 보면 더 잘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감았다 뜨면 잘 보이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물이 잘 안 보일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실눈을 뜨곤 하는데요. 눈을 찡그리면 더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사물이 보이는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눈은 각막을 통과한 빛이 수정체를 통해 망막에 상을 맺음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빛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시나 원시가 있으면 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이 잡히지 않게 되어 마치 물감이 번진 것처럼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실눈을 뜨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서 밝기는 어두워지지만 수정체의 면을 적게 쓰게 되면서 굴절이 이루어지는 빛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이 번지는 현상이 거의 없어지게 되죠. 다음은 눈을 깜빡였을 때 잘 보이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눈을 깜빡이게 되면 눈물이 각막 표면을 타고 골고루 분포하게 되는데요. 외부의 수많은 이물질과 세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샘에서는 지속해서 눈을 씻어주기 위한 눈물이 계속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먼지 등의 물질을 막아주는 1차적으로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걸러진 먼지들이 마치 비 오는 날의 자동차 와이퍼처럼 계속해서 눈의 먼지들을 눈의 위아래로 걷어내게 되고 깨끗해진 각막을 통해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먼지들이 눈물과 함께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눈곱이에요. 이러한 이유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S와 함께 일상 속 궁금했던 과학상식 2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죠. 매트리스와 생리대, 베개에 이어 이번엔 온수매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되면서 집에서 쓰는 물건들이 불안하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의심되는 경우엔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라돈 측정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일부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선 직접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준다고 하니까요.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